요즘 텔레비전을 켜면 코스피 신고가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50대 가구의 살림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평균 순자산이 5억 원을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도 그 대부분은 살고 있는 집 한 채입니다. 정작 손에 줄 수 있는 현금은 많지 않습니다. 화려한 시장 소식 뒤에서 은퇴 세대의 자산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속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오래전부터 되풀이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시점에 사람들이 몰려서 사고 떨어질 만큼 떨어진 시점에 다시 몰려서 판다는 흐름입니다.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고 뒤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좋아도 정작 수익을 손에 쥐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3년 동안 운용되며 누적 수익률 2700%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3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 펀드에 돈을 맡겼던 사람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오히려 원금에서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펀드 자체의 성적은 꾸준히 좋았지만 투자자들의 행동이 달랐던 겁니다. 가격이 오를 때 뒤늦게 들어왔다가 잠깐 떨어지면 견디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결과적으로 꼭지 근처에서 사고 바닥 근처에서 파는 패턴이 그대로 나타난 셈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반도체처럼 업황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대형 기술주는 몇 년 전만 해도 위기론이 돌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변동성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수나 한 종목의 수익률이 아니라 내 살림 전체가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입니다. 50대 이후 가구의 자산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이 한층 또렷해집니다.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가구의 살림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조사는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함께 작성하는 통계인데요.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과 부채, 소득을 해마다 들여다보는 자료입니다. 올해 발표분을 보면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이고 부채는 9,534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50대 가구의 숫자가 가장 눈에 띕니다.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 6,205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고 순자산도 5억 5,161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모은 재산이 인생에서 가장 많아지는 시점이 바로 은퇴를 앞둔 50대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50대 가구의 부채는 대략 1억 1,0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숫자만 보면 꽤 든든한 살림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소득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가구 평균 소득은 7,427만 원이었고 여기서 세금과 보험료 같은 비소비 지출을 뺀 처분 가능 소득은 6,032만 원이었습니다. 소득은 매달 들어오는 흐름이지만 자산은 그동안 쌓아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소득이라는 흐름은 줄어들기 때문에 쌓아둔 자산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자산의 안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전체 가구 기준으로 금융자산은 평균 1억 3,690만 원으로 자산의 24.2%를 차지합니다. 그 가운데 예금이나 적금 같은 저축액이 9,960만 원,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3,730만 원입니다. 나머지 75.8%는 살고 있는 집을 비롯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1년 전과 비교해도 뚜렷합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한 해 동안 4.9% 늘었고 부채도 4.4% 늘었습니다. 자산이 늘어난 속도가 더 빨랐던 만큼 순자산도 5% 가까이 커졌습니다. 집값을 비롯한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예금과 보험 같은 금융자산도 함께 늘어난 결과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자산의 정점에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40대는 한창 벌어들이는 시기이고 60대 이상은 자산을 조금씩 꺼내 쓰는 시기로 들어섭니다.
그 사이에 있는 50배가 평생 모은 돈이 가장 많은 시점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이 시기의 자산 구조가 앞으로 다가올 노후의 그림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사에는 가구 사이의 격차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순자산이 3억 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의 57%에 이르고 반대로 10억 원이 넘는 가구는 11.8%에 그칩니다. 평균은 평균일 뿐이고 실제로는 가구마다 사정이 크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순자산 5억 원이 넘는다는 숫자를 보면 노후가 꽤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정확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절반의 그림만 보는 셈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부동산이 얼마나 차지하고 금융자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앞서 살펴본 순자산 5억 5,161만 원이라는 숫자,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통장에 찍힌 현금이 아니라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더한 값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건 대부분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앞장에서 봤듯이 전체 가구 기준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 자산이 전체 자산의 75.8%를 차지합니다. 50대 가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 한 채에 담아둔 셈이죠. 통장 속 숫자는 커 보이지만 막상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은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흔히 집은 있지만 현금은 없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은 늘어나지만 그 늘어난 만큼을 당장 꺼내 쓸 수는 없거든요.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할 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아예 집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쉽게 집을 줄이거나 이사를 가기도 어렵습니다. 오래 살던 동네에는 익숙한 병원과 시장,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던 학교나 직장과의 거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집을 줄여서 차익을 손에 쥐지 않은 계획은 말로는 쉬워 보여도 실제로 옮기려면 생활의 많은 부분을 다시 짜야 하는 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구가 집은 그대로 둔 채 적은 현금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쪽을 택합니다. 외국 순자산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는 노후가 안정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5억 원이라도 그 안에 금융자산이 많은 가구와 부동산만 가득한 가구는 실제 생활 여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있는지, 급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순자산 5억 원 가운데 4억 원이 살고 있는 집이고 나머지 1억 원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쓴다면 1억 원은 약 42개월, 채 4년을 버티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 시점이 지나면 결국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집을 줄이는 결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 자금에서 정작 중요한 건 자산의 총합이 얼마인지보다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균형이 맞는지입니다. 타우탑보다 흐름이 실제 생활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사정이 조금 낫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에 갇힌 자산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자산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그림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서울과 세종, 경기 지역의 자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자산 안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산의 크기는 커 보여도 그만큼 한 곳에 더 깊이 묶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유독 한국에서만 두드러진 걸까요? 다른 나라, 특히 우리와 자주 비교되는 일본과 견주어 보면 흥미로운 통계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매년 내놓는 국민 대차 대조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가계가 가진 자산과 부채를 모두 모아서 계산한 통계인데요.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 다소 의외의 결과가 보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 5,25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3.3%, 약 801만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금액을 그해 평균 환율로 바꿔서 비교해보면 약 18만 5천 달러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일본의 1인당 가계 순자산은 18만 달러였습니다. 물가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27만 1천 달러,
일본은 24만 8천 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한국이 2022년부터 3년째 일본을 앞서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영국도 한국보다 낮은 23만 3천 달러였습니다. 여기서 구매력 평가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단순히 환율로 달러를 바꾼 금액이 아니라 같은 돈으로 그 나라에서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방식입니다. 환율 변동의 영향을 줄이고 실제 생활 수준에 더 가깝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한국이 모든 나라를 앞선 건 아닙니다. 미국은 52만 1000달러, 호주는 40만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여전히 한국보다 많습니다. 캐나다는 구매력 평가 기준 33만 8천 달러, 프랑스는 27만 6천 달러, 독일은 30만 8천 달러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그래도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일본을 1인당 자산에서 넘어섰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눈에 들어오는 변화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자산을 빠르게 늘려온 배경에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산업 성장과 도시화가 있습니다. 좁은 국토에 인구가 몰리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그 결과가 가계 자산을 통계상으로 끌어올린 측면이 큽니다. 다만 그 성장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한 가지 형태로 쌓였다는 점이 이번 비교에서 드러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4.5%에 달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미국은 32%, 일본은 36.4%, 영국은 51.6%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총량에서는 일본을 앞섰지만 그 자산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일본은 그보다 훨씬 적은 비중만 부동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총량으로는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는 통계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한 곳에 쏠려 있으면 정작 일본이 먼저 겪었던 일을 우리도 비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따라오는 거죠. 일본이 지금처럼 부동산 비중을 낮춰온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정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1985년 9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뉴욕에서 만나 합의를 맺습니다. 흔히 플라자 합의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서 달러 가치를 낮추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1달러에 240엔이던 환율이 2년 만에 120엔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엔화가 비싸지자 일본 수출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크게 낮췄습니다.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들었고 은행은 오른 부동산 가격을 다시 담보로 잡아 더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대출이 늘고 대출이 늘면 가격이 다시 오르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약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니케이 지수도 1만 3천 선에서 3만 8,957까지 치솟았습니다. 도쿄의 땅을 모두 팔면 미국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1989년 말 일본은행은 뒤늦게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빠르게 오른 금리는 주식시장을 먼저 무너뜨렸고 곧 부동산 가격도 끌어내렸습니다. 도쿄의 평균 땅값은 버블이 꺼진 이후 13년 동안 해마다 떨어졌고 2004년 공시지가는 정점이었던 1991년의 45%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일본에서는 흔히 잃어버린 20년 혹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집값이 오랫동안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큰 목표 가운데 하나였지만 가격이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로 거주하면서 남는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집은 사는 물건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진 셈입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라는 변수도 더해졌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나이든 인구는 늘어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 자체가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사려는 사람도
함께 줄어드는 상황이 겹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흐름이 한국에 그대로 되풀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 구조와 시기, 정책 대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일본도 한때는 집값이 오르기만 한다는 믿음이 강했던 나라였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땅값과 집값 전체의 흐름은 그랬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파트처럼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은 조금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건물이 낡으면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는 집의 형태로 눈을 옮겨보겠습니다. 한국은 유독 아파트가 많은 나라입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이릅니다. 10채 가운데 6채 이상이 아파트라는 뜻이죠. 문제는 이 아파트들도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주택은 전체의 52.2%, 30년이 넘은 주택은 23.5%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재건축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하게 되는 단지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여기서 숫자를 하나 더 짚어보면 2024년 조사에서는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53.9%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주택 재고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과는 조금 다른 수치지만 두 통계 모두 한국 사람들의 주거 형태에서 아파트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단지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시작됩니다.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충분한 단지는 합의가 비교적 빠르게 모이지만 위치가 애매하거나 이미 층수가 높게 지어진 단지는 사업성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추가로 내야 하는 분담금이 적지 않다는 점도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먼저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법적으로 재건축을 결정하려면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주민이 고령화되면서 큰 비용이 드는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단지가 늘었고 일부 노후단지는 합의 자체가 멈춘 채로 시간만 흘러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은 아직 일본보다 아파트가 더 새 것이고 인구도 더 천천히 줄고 있어서 지금 당장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후 아파트가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 자체는 분명하고 그 안에서 누가 재건축에 성공하고 누가 그러지 못하는지는 단지마다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사정이 또 다릅니다.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는 재건축을 논하기에 아직 이른 단계이지만 지방도시나 일부 노후단지는 벌써부터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사업성이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나이가 갈수록 오히려 거래가 줄고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재건축이 늦어지는 동안 노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누수나 주차 공간 부족, 시설 노후와 같은 불편을 그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지에 자산의 대부분을 담아둔 가구라면 그 자산이 실제로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집이라는 자산이 숫자로는 존재하지만 팔거나 다시 짓기는 쉽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갇힌 자산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좀 더 큰 그림, 인구라는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일하는 인구, 즉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18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전체 인구의 70%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 전체 인구 자체는 외국인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아직 큰 폭으로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의외의 소식도 들립니다. 합계 출산율이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뒤 2024년 0.75명, 2025년에는 0.8명으로 두 해 연속 올랐습니다. 여전히 인구를 유지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수준이지만 바닥을 짚고 조금씩 방향을 트는 모습이라는 점은 짚어둘 만합니다. 고령화의 속도도 함께 짚어볼 부분입니다.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2017년에 고령 사회로 들어선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아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그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아야 할 사람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흐름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집을 찾는 사람도 줄어 가격에 부담을 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쪽에서는 가족 구성이 바뀌면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집의 숫자에 대한 수요는 생각만큼 줄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1인과 2인 가구를 합치면 전체 가구의 65.1%에 이릅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분명합니다.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8%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와 주택 수요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양 부담이라는 숫자로 보면 그 변화가 더 선명해집니다. 일하는 사람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 인구의 수, 즉 노년 부양비는 올해 29.3명 수준인데 2050년에는 77.3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하는 사람 1명이 고령자 1명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50대인 분들은 바로 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자녀 세대로부터는 예전 같은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자산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결정짓는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결국 인구라는 변수 하나만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줄어드는 일하는 인구, 조금씩 회복하는 출산율, 그리고 수도권 집중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그 결과를 그대로 떠안는 건 결국 그 시점에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50대 가구의 순자산이 5억 5,161만 원에 이른다는 숫자. 한국이 1인당 가계 순자산에서 일본을 앞섰다는 통계. 모두 겉으로는 안심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체 가구 자산의 75.8%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라는 사실. 그리고 일본도 한때 비슷한 길을 걸었다가 긴 조정의 시간을 보냈다는 역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숫자는 든든해 보여도 그 속을 한 번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자산이 많고 적은 것보다 그 자산이 어떤 형태로 담겨 있는지가 노후의 안정성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코스피가 오르내리는 것도 50대 가구의 두툼한 순자산도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통계도 결국 부동산이라는 한 곳에 자산이 몰려있다는 같은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표를 한번 펼쳐보는 일입니다. 전체 자산 가운데 집이 얼마를 차지하고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산표를 점검한다는 게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집을 포함한 부동산의 시세를 한번 확인하고 예금과 보험, 연금처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모두 더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지금 매 자산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이 흔히 권장됩니다. 부동산은 가치가 크지만 필요한 순간에 바로 꺼내 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일반적인 방향일 뿐 가구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결정은 각자의 형편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입니다. 집을 줄이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제도적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이 대표적입니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방식입니다. 받는 금액은 가입 시점의 나이와 집값, 그리고 금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직접 확인이 필요하지만
집을 팔지 않고도 부동산에 묶인 자산 일부를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에서 살펴볼 만합니다. 물론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주택연금이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계획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순자산이라는 숫자 하나에 안심하지 않고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코스피가 신고가를 새로 쓰는 동안에도 정작 그 화려한 소식과 내 노후 자산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살펴본 통계와 사례가 각자의 자산표를 다시 한번 펼쳐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